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협조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대유행,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국회 방역도 강화됐다고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지난 며칠 사이 상황이 너무 급속도로 악화가 됐어요. 현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다들 뭐 올 것이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유행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도 사실은 그 엄청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원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의총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이제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접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뭐 상당히 오래 준비해 온 것이 분명한 뭐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직원들이 쓰는 그런 체력 단련실도 다 폐쇄가 돼서 국회 전체가 지금 사실상 초긴장 상태에 있고요. 국민들도 네네. 마찬가지실 텐데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던 그 상황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의주시하고 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고 현 상황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조금 긴장을 늦춘 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면이 해봐야 있습니다. 되고 네. 정부나 지자체가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선제적으로 좀 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지역에서도 뭐 작지만 당협 차원에서 작은 원래에도 취소하고 긴장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틀어드렸었는데 이 정광훈 목사가 주말 사이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집회 참석한 데에 이 통합당의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같이 참석을 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하면 안 나갈 분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역구에 손님이 몇 분 오셔가지고 네. 인사하러 잠시 들렀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믿어줬으면 좋겠는 게 그분은 20대 국회에서도 장애 집회를 반대하시던 분이에요. 의회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을 제외하면 뭐 김진태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은 좀 장애 집회에 자주 나가시는 분이고 또 우리 당이 당시에 장애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을 때도 네. 많이 나가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들어주실까요? 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될 분이 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무척 걱정입니다. 우리 책임 있는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런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방역 체제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고 법적인 책임대로 또 격리는 격리대로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좀 아물어졌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의 행동 자체는 이제 비난받아 잘못됐죠. 마땅한 부분인데 당연히 잘못됐죠.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따르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될 분이라면서요.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와서 연설하고 또 그 어저께 그 병원으로 가실 때도 저렇게 마스크를 벗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일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통합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좀 사람들이 모이지 말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 통합당이 이 집회를 뭐 주최했다거나 네. 전면적으로 결합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부 전현직 의원들께서 여기 가신 거, 네. 그 홍문표 의원님이
그냥 인사차 들렸다고 했는데 또 뭐 요즘 공개되고 있는 SNS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오던데 보면 햄버거 들고 온 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관위가 알아서 할 얘기고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몰차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장애 집회를 일정하게 선을 그었던 야당 지도부의 입장도 분명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뭐 더 책임져라 마라 이렇게 할 건 아닌데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와 관련해서 방역 지침을 어긴 거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집회 메시지는 새겨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어야만 메시지가 전달되나요? 자칫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이 집회를 감싸려고 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오히려 안타깝고 집회로 인한 무슨 그 효과를 좀 제1야당이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불법 집회 겹불죄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방역 지침상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이 좀 안 했으면 하고 의견 전달도 다 하고 있었고 네. 또 서울시라든지 방역 당국이 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좀 금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굳이 저렇게 열었어야 했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태도를 보여준 건 고마운데 그 이후에 뭐 이 집회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데 굳이 원내대표가 뭐 비판은 새겨들어라. 그 야당이 늘 하시는 비판이잖아요, 그 내용은. 네. 그러니까 잘 새겨 듣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이렇게 집회를 열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심리적 기차 감석할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지금 아니냐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 혹시 발언 부분 이 부분 얘기하셨는데 박용진 의원께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장애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고 또 당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은 다행스러운데 네. 지도부가 보면 이 지금 장애 집회와 미래통합당을 일체화시키려고 그래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미래통합당 책임져라 그래요. 우리가 장애 집회 주최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라고 막 부추겼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결국은 그 방식이나 형식은 잘못된 거라고 본다. 다만 그 집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 그런 것들은 여당이 좀 새겨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걸 뭐 자꾸만 민주당은 저희하고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씀도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반사회적 위법 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비상식적 선동과 하등 다름없는 국민 편가르기가 미래통합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광훈 목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광훈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광화문 집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래 볼 것이 아니라 자, 이걸 그럼 하나하나 그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년 원내대표 말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지금 그 개인적인 입장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밝히고 두둔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는 걸 누가 주문하고 두둔했죠? 있는 거예요. 두둔하신 분 있으면 한 명이라도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이제 그런 집회 메시지가 차원에서 비슷한지 같이, 모르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나 민경우 의원이 정광훈 목사가 했던 메시지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가 격리를 해야 된다,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와서 연설한 것에 대해서 두둔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광훈 목사하고 저희가 국민 편가르기에 나섰다.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국민 편가르기에 나섰죠? 국민 편가르기에 나선 거를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것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래통합당을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목소리 아니겠어요?
누가 정광훈 목사를 두둔했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렇죠. 뭐 저는 그 하태경 의원도 그러셨고 또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지금 정광훈 목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거 뭐 인정하고요. 매우 잘 메시지를 잘 내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주최 집회 작년 11월에 있었던 집회 네. 그 당시 대표인 황교안 대표 네. 그다음에 박맹우 의원, 정태욱 의원, 이은재 의원이 같은 단상에 서서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에 동조했던 바 있고요. 또 역시 작년 9월에 있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결성식에도 역시 아까 잠깐 목소리가 나왔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때 같이 했고 또 김문수 전 의원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 강보 해체 저직 범국민연합 발대식 때도 정진석 의원, 이재호 전 의원 이렇게 또 함께한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같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고 지금도 메시지는 분리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분리시키지 않고 주호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러니까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여라. 방역 차원에서는 집회가 문제가 있었다 싶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광훈 목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방역이든 집시법이라고는 현행법이든 아니면 법원의 권고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나한테 혼나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거의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그 종교적 집회와 정치적 집회를 섞어서 막 해버리셨거든요. 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그동안 힘들었고 욕을 먹었고 이제 그거를 형식적으로는 분리를 했으나 여전히 그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인적 결합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한테 이걸 좀 분명히 절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나 또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기조가 장외 집회를 나가는 기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나가면 당원으로서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장외 집회를 굉장히 자주 했죠. 주말마다. 그래서 선거 때 져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21대 국회가 꾸려지고 우리 당의 기조가 장외 집회는 좀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기조였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있었던 8월 15일 날 있었던 장외 집회 비판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역을 소홀히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집회하고 결사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장외 집회 한 것 이것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식에 대한 그 형식에 대해서 비판받은 지점에 미래통합당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장외 집회와 이번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 비판받은 지점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메시지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에 있어서 저희 당이 이번에 비판받은 지점에서는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고 어쨌든 그런 메시지의 혼재 속에서 우리 당이 장외 집회가 관련돼 있다라는 뉘앙스, 이미지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준 거 저는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느껴져요. 국민적 여론이나 지지율 같은 데서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프레임을 지금 확 바꾸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도 약간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요. 정치 집단, 정치인들의 책임을 좀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보건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보다 분명히 좀 정리할 거 정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이런 불법 집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앞세우시면서 곁불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분명히 정리를 해야죠. 이미 그 법원에서도 그렇고 또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여러 가지로 방식을 해서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몇 가지를 가지고 저렇게 지금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리고 집회도 그냥 거의 붙어서 저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전체를 경악시키는 저런 일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부 비판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 민주당은 이거를 미래통합당 원내정당인 미래통합당에 자꾸 비판하지 말고 저 집회에 대해서 좀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체화시켜서 저 장외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비판한다. 미래통합당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지금 장외 집회에 대한 비판의 격불적이 아닌가 민주당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장애 집회에 대해서 이번 장애 집회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근슬쩍 미래통합당을 전체를 묶어서 좀 비판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과거 집회 때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대표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집중 조명을 받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였고, 전광훈 목사가 자꾸 이제 어떻게 힘을 불려오는 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광훈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전광훈 그런 목사가 목소리예요. 주최하는 집회에 잠시 황교안 대표가 인사 간 적이 있었죠. 네. 그게 한 번 있었죠. 이게 뭐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 찾아가서 인사한 적이 있었죠. 그 외에는 전광훈 목사가 4대강 조직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정치인들이 하는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온 거죠. 그렇게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참 딱한 게 장제원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장제원 의원은 저 흐름,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거나 연합해서 같이 가던 그 다른 미래통합당의 주요 뭐 다른 의원들이 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딱하긴 한데,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그것이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제가 볼 때 여러 차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반정부 집회가 혹은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미래통합당이 전체 그 당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참여했던 적도 있고,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따로 또 뭐 다른 집회 주최자가 따로 국민투쟁본부가 따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미래통합당도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봐요. 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아요. 조국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코로나 사태도 없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같은 메시지를 하면 저희 당에서 가서 같이 시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애 집회라도. 다만 이번 장애 집회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형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가격리해야 될 분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당에서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자꾸만 일체화시켜가지고 그럼 자꾸 묶어서 이거 얘기해요.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번 그 집회에 미래통합당은 관계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그냥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거를 당 차원에서 얘기하고 선을 그으면 아니, 이게 당 차원에서도 좋은 우리 면이 앵커 아닌가. 참 답답한데요. 전광훈 목사하고 저희 당이 무슨 관계가 있죠? 당직을 맡고 있습니까? 뭐 무슨 관계가 있죠? 선을 긋다니요. 뭐 이미 전광훈 목사하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만 선을 끄라 그러는데 무슨 선을 더 긋죠?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치 그동안 그럼요. 같이 그 얘기 해왔다는 걸 한다는 인정하는 자체가 꼴이다.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같이 하지 않았는데 네.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우리 웃기죠. 장제원 의원님이 못 알아듣시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런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 지금 그 비대위원회가요, 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회가 그 다른 당입니다만, 야당입니다만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 투쟁 움직임, 그리고 막무가내로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뭐 하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에게도 약이 되는 뭐 제안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양당 지지율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 결과를 같이 보면 이제 민주당이 앞설 때도 있고 미래통합당이 앞설 때도 있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양상이 계속된다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가 민심을 얻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가 보궐선거 때까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게 그 한두 번 정도 이겼죠. 또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조사에서 저희가 민주당을 역전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흥분해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조화를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잘한다가 20%밖에 안 돼요. 못한다가 69%예요. 이 민심이 우리가 분명히 읽어야 되고요. 다만 추이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라는 것이 저희 당이 조금 올라가고 민주당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보면 지금부터 저희 당이 얼마나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또 실력 있게 정권을 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로 다음 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까지 민주당과 실력으로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뭐 좀 헛발질도 있었고 민주당의 정책 실패도 있었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반사이익이었다는 것을 미래통합당도 겸허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지점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장재현 의원은 이제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겸손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탄핵 정국 이후에 거의 4년여 만에 민주당을 지지율을 앞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닌가요? 뼈 아프죠. 그리고 이게 여러 경고와 우려가 교차하는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 그렇고요. 또 그야말로 뭐 87년 6월 이후에 아마 이렇게 대승을 거둔 선거는 총선은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승 뒤에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너무 빨리 왔다. 어느 뉴스 보니까 열린우리당이 탄핵 그 역풍으로 그 승리하고 나서 총선을 이기고 나서 그 지지율이 뒤집혔을 때보다 일주일 빨리 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뼈 아픈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독선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서 비판적 프레임을 받고 있고 또 뭐 오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뭐 실패가 거듭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뼈 아프고요. 근데 그러나 지금 일단 쓴 약을 한번 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대응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장재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밉고 여당의 이런 그 이제 좌충우돌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네.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야당이 잘해서라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태도와 그리고 보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요. 이제 한 가지 좀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선거 끝난 지 2개월 남짓이거든요. 51%까지 치솟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30% 중반이니까 엄청난 폭으로 추락한 거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지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동안은 민주당 지지가 조금씩 빠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진 것이 미래통합당으로 안 왔어요. 그냥 무당층으로 있었지. 근데 우리 당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정도면 무당층으로 빠질 텐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조금 분노와 배신감까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도덕적 우월성을 가장 강조했던 이 진보 세력이 도덕적으로마저도 이렇게 문제가 있네라고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때 저희 쪽으로 지지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부터 정말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정말 치열한 어떤 정책 경쟁에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예. 텐데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해야지 이 프레임을 좀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다른 방법 없다고 봅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고요. 그 해결의 책임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그때 냈었던 우리 정책 공약 자료집에 있어요. 거기에 국민들과 약속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
통합의 나라, 그다음에 뭐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 나라라는 나라를 약속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대선 공약집을 다시 펼쳐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미래통합당의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했다라는 아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 입장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정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빈말로 지나가듯이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면 전환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건 어제 상황에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면 최재성 정무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대화 입장을 밝혀서 다행이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아니 제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네. 송은석 의원,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당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맡고 있죠.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청와대에서 어떠한 물밑 대화도 없고 어떠한 대화도 안 오갔는데 왜 갑자기 청와대에서 또 이런 메시지를 내는지 모르겠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인사를 와서 툭 던지듯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단데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거부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일간지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실을 물어보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성과가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사진 찍기 위한 밥 먹기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또다시 민주당은 뭐 비서실로 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버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비서실장 얘기는. 근데 제가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새로 정무수석 돼가지고 야당과의 대화 통로를 좀 뚫겠다면 좀 더 진지하게 우리 당과 대화를 통해서 뭐 의제도 정하고 그런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막 던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화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형식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네.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뭐 수해도 있고요, 경제난도 있고, 코로나 재확산 위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 여야 정치인들이 특히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그 국민적인 어떤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그 모습만 보여줘도 사실은 국민들 안심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 보면 뭐 좀 아쉽습니다. 이게 빈말로 언저리에 슬쩍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무수석이 와서 비서실장도 배석한 자리였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마 3개월마다 만나기로 했었던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 간의 그런 연석회의 자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21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온 거를 보면 그 받아들이기에는 빈말 언저리 슬쩍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안이 있었던 거고 그 제안의 형식이 조금 못마땅하셨더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줄 정치인들의 그리고 우리 여야 정치인들의 어떤 태도,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건 국민 안심을 위한 어떤 자리 만남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이제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정치권이 싸우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좀 열심히 대화에 임해서 지금 상황을 특히 정치 쪽에서라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렇죠. 예. 발휘. 청와대가 의지가 있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당연히 야당으로서 대화를 하겠죠. 물밑 대화가 있기를 좀 바라보고요. 자, 지금까지 장제원,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